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자유의지. 그렇다면 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모두가 김 교수나 김한조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만 삶이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떠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자고 했을 뿐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두 사람의 선택이었다.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에서도 삶을 이어갈 권리가 있다.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끈질기게 삶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다. 이론 물리학의 대가로 평가받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렇다.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 우주론 연구를 시작한 22살의 청년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언제부터인지 이유도 없이 자꾸만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희귀난치성 질병인 루게릭병, 근육 위축 가쪽 증후군이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보통 40살 이후 남자에게 생기며 환자는 대부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루게릭병은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을 공격한다. 근육 위축 증상은 양손에 힘이 빠지는 데서 시작해 팔을 따라 어깨까지 올라가 온몸으로 퍼지는데 마지막에는 숨을 쉬는데 필요한 근육까지 위축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호킹 박사는 50년이 넘게 살고 있다. 활발한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인정받아 32살의 영국 왕립학회 역사에서 가장 젊은 회원으로 추대되었고 2009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 석좌 교수로 재직했다. 우주론과 양자 중력의 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대중적인 과학책을 여러 권 저술했다. 특히 시간의 역사는 런던 선데이 타임스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237주 동안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호킹 박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았다. 특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 웅얼거림, 뺨 근육 움찔거림, 눈 깜빡임, 눈동자 초점 이동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뇌파를 활용해 생각을 읽어내는 장치를 개발하는 미국 의료기 회사의 임상실험에도 참가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간 것이다.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우주의 기용과 역사를 이해하고 우주의 미래를 탐색하려는 지적 호기심, 깨달음의 즐거움,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밀고 나간 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호킹 박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치명적 질병이나 신체마비 증상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가족들은 환자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격려한다. 당사자들은 희망을 품고 고통을 견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하게 여긴다. 딸 아들의 목소리, 어린 손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삶을 이어나가는 데 충분한 의미를 찾는다. 스티븐 호킹이 보여준 불굴의 투병 생활은 그가 매우 유명한 사람이기에 널리 알려졌을 뿐이다. 김 교수와 호킹 박사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모두 존엄을 지켰다. 삶과 죽음을 다르지만 둘 다 존엄할 수 없다. 사람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존엄이란 무엇인가?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디그니타스이다. 존엄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존경과 고귀함을 의미한다.
철학적, 정치적, 학술적인 토론에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사용한다.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견해를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칸트에 따르면 존엄한 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 어떤 것의 가치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얼마만큼 높게 평가하는지에 좌우된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 도덕적 차원을 가진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만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인간다움, 존엄성이 그런 것이다. 인간 존엄성의 필수 조건은 자유의지이다. 살든 죽든 인간의 존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치료를 거부하고 곡기를 끊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김 교수의 죽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연구와 집필을 그치지 않는 호킹 박사의 삶, 이 둘 모두 존엄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선택의 기초가 바로 당사자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인식하면서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삶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정신의 태도와 능력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철학자 미레말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디 사는 것만 그렇겠는가? 죽는 것 역시 자기 방식대로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제멋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죽는 것을 무조건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자유의지를 발현할 때 지켜야 할 규칙 또는 도덕법이 있다. 칸트는 이 규칙을 이성이 내리는 정언 명령이라 했다. 그는 경험에 도움이 없어도 사람은 이 규칙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도덕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스스로 세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 둘째,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 존엄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옳게 발현하려면 이 두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누군가 스스로 이런 준칙을 세웠다고 하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빼앗는다. 저항하면 죽인다. 이 준칙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정언명령에 위배된다. 모두가 이런 준칙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세상은 만인이 서로를 죽이고 빼앗는 생지옥이 될 것이다. 강도와 살인이라는 행동이 인간을 수단으로 다루지 말라는 두 번째 정언명령에 위배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반면 다른 누군가 이런 준칙을 세웠다고 가정하자. 한겨울 거리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외투를 벗어준다. 이것은 첫 번째 정언명령에는 부합한다. 모두가 이 준칙에 따라 행동하면 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정언명령에 맞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여기서 문제는 그런 행동 규범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관대함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는 위배된다. 타인을 자기를 돋보이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오로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에서 했다면 정언명령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자살은 어떤가? 자살은 칸트의 도덕법에 어긋나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편적 법칙이 되는 행동 규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다루면서 자살하는 것이 가능한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모든 자살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법과 동기 모두에서 존엄한 자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사지가 마비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죽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굶어서 죽는 방법은 택하고 싶지 않았다. 굶는 것이 특별히 나쁜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살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오로지 그것만이 허용된다면 강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강제에 굴복하는 죽음은 존엄하지 않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원하는 방법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누군가 자기에게 수면제를 제공할 경우 형법의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가상 상황이 아니다. 그런 남자가 정말 있었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다. 사지가 마비된 삶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끝내고 싶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억압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다. 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역시 정당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마라. 이 남자는 정부와 의회에 안락사를 허용하라는 입법 청원을 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 의사, 지식인들과 길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된 여인이 몰래 가져다 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는 데 마침내 성공했다. 그의 이름은 라몬 산페드로 스페인 남자였다. 그는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였다라는 책을 남겼다. 25살에 물이 빠진 해변에 떨어져 7번째 경추가 부러지는 사고가 없었다면 라몬 산페드로는 열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22살 때부터 노르웨이 상선을 타고 세계 49군데 항구를 누볐던 이 청년은 여자친구와 약혼을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해변가 바위에서 발을 헛디뎠다. 그리고 정밀 검사와 재활 치료를 받은 끝에 죽을 수도 없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라몬 산페드로는 이때부터 30년 동안 똑같은 하루를 살았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침대에서 책과 신문을 읽고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침대에 누운 채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침대에 누워 창문으로 하늘과 바다를 내다보았다. 라몬은 휠체어 타기를 거부했다. 전신이 마비된 삶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로지 죽기만을 원했지만 물과 음식을 끊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것이 강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라몬의 투쟁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만들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쇄도했다. 교황을 비롯한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살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설득하는 편지를 보냈다. 저명한 지식인들이 라몬의 생각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스페인 정부와 의회, 법원, 인권재판소는 심리를 회피하면서 대책 없이 시간만 끌거나 다른 기관의 책임을 떠넘겼다. 라몬은 펜을 입에 물고 편지를 쓰고 언론에 기고하였다. 방송에 출연해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1995년 그는 이렇게 쓴 편지와 시, 산문을 한데 묶어 책을 냈다. 여기서 라몬 산페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휠체어를 타든 목발을 짚든 지팡이를 짚든 간에 그 삶은 언제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사라지면, 그래서 그것을 이성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가 죽을 때인 거지요. 전 지금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과연 저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고통은 아무 가치가 없고 제 고통의 원인 역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제때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면 그 아픔은 인간적인 수준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죽는다는 건 단지 그런 거예요. 태양이 제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새겨두는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좋은 추억을 이 세상과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에 남겨두는 것. 잠드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슬픔도 원망도 없이 그저 피곤해 지쳐 고요하고 평온하게 눕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인간적이길 바란다고 할 만큼 굉장히 자유롭고 선해야 하겠지요. 안락사 또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진정으로 인간과 삶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선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몬 산페드로가 죽으려고 한 것은 고통, 절망 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사지마비 장애는 자유를 박탈했다. 라몬은 자유 없는 삶은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칸트의 도덕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신성한 것은 그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이며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했다. 삶의 의미는 살고 사랑하고 죽을 자유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도덕과 법률의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의 뜻을 구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라몬 산페드로의 삶을 지배한 감정은 기쁨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그는 기쁨을 잃었으며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려움은 삶의 의미를 천착하는 사유 과정을 통해 극복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를 잃은 고통은 살아있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자살은 라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세운 규범이었다. 이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호킹 박사는 라몬보다 더 심한 전신마비 장애를 얻었지만 씩씩하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라몬은 왜 자신의 규범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것은 라몬이 감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주의 기원과 운행 법칙에 대한 연구에서 삶의 기쁨을 얻은 호킹과는 달리 라몬은 사랑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감각이 너무나 중요했다. 감각이 없이는 사랑을 느끼고 표현할 수 없다. 사랑하지 못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라몬은 자기를 존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을 만지거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머리로만 원할 뿐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 여인은 키스만으로 그가 존재한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그는 그녀가 예전에 하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몸을 통하지 않으면 성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라몬은 그 여인을 품에 안아 느끼고 싶었지만 손으로 만질 수조차 없었다. 빗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몸에 흐르는 빗물은 느낄 수 없었다. 사랑을 머리로 알 수는 있지만 몸으로 느낄 수는 없는 삶. 라몬에게 그것은 지옥이었다. 그는 지옥을 떠나 자유를 얻고 싶었다. 사지가 마비되면 자살한다는 준칙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라몬 산페드로의 준칙은 그것이 아니었다. 라몬이 제안한 준칙은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벗어날 수 없는 고통만 남은 상황에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삶을 이어나가는데 스스로 아무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죽을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스티븐 호킹과 라몬 산페드로 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칙이라고 생각한다. 라몬 산페드로가 남긴 글을 읽으면서 육체, 욕망, 충동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사랑의 의미, 감각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리 해석하게 되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 삶을 채운다. 그런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1. 놀이, 사랑, 이념, 지식, 돈, 명예, 권력. 무엇이든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에 주는 기쁨과 의미를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삶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살아있는 순간마다 당신은 기쁨을 느끼는가? 라몬 산페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만 같다.